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농가소득 직접지원제도 실태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크게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로서 최근의 농가경제 또는 농가소득 문제를 짚어보고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도입됐던 특히 최근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소득 문제와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농가소득이 어렵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에 발표된 농가경제조사를 보면은 2020년 농가 평균 소득은 4,503만 원이었습니다. 일견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제는 없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농가소득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농가소득은 연평균 약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충분한 소득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더욱이 같은 기간 동안 농가소득에서 한 축을 이루는 농업소득은 평균 1,000만 원을 살짝 웃도는 데 그쳤습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건 당연하지만 역설적으로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한편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동시에 본인이나 다른 가족분들이 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 진한 녹색에서 볼 수 있다시피 농가소득 중에 농해소득 비중은 계속 늘어왔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같은 걸 겪으면서 이제 농촌에서도 농사 이외의 일자리를 얻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그동안 농가 살림살이를 지탱하던 농해소득 역시도 앞으로 계속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제일 아래쪽에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농업소득의 비중은 점차 낮아져 왔습니다. 즉, 농업인이 주축이 되는 농가의 소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축이 돼야 되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에 더해서 평균 소득만 갖고 우리 농가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냐라는 세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자료를 따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0년 자료고요. 이른바 혼자서 사는 1인 농가 또는 단독 농가만을 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1헥타 내지는 3,000평 이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약 4분의 3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평균 1,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더구나 이 중에 농사를 지어서 버는 돈은 한 달 평균 20만 원을 살짝 웃도는 정도이고 대부분은 이전 소득, 그러니까 이른바 보조금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온 영세고령농이라는 분들의 모습이 이분들과 대단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2020년 농림업 총조사에서 우리나라 농가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1인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였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아래와 같은 현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평균 소득은 높아지고 있고 4천만 원을 웃돌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 중에 5분 중에 1분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러한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예외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금까지 농가 경제 자료를 이용해서 그동안 농가 살림살이가 어떻게 변화해 왔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인과 농가에게 모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농가소득 문제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보다 크게 농업 구조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익기능이라는 얘기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86년 우루과이 라운드, 그리고 90년대에 시작된 WTO 체제 출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쟁력 강화와 구조 조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거칠게 말하면은 결국 앞으로 크게 농사를 지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땅을 몰아주고, 그래서 농산물 생산비를 낮춰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 30년이 지난 오늘날 되돌아보면은 이런 구조조정이란 것이 과연 처음의 목적을 이루었냐는 한번 의문을 제기해볼만 합니다. 2020년 5월에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득정책이 확대되어 온 이유도 이런 구조정책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의 정책은 농업구조를 개선하면, 즉 전문농이나 대규모 농가를 집중적으로 키우면은 농업구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득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소득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야지 농업의 구조란 것도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되어 온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것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가 도입을 되면서 공익기능이란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기능이 지닌 가치가 얼마에 이른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준수사항 역시 과거보다 늘어난 1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공익기능을 늘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힘든 일을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농업인 입장에 다시 보면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힘든 일을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강산도 식후경인 것처럼 나의 소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이러한 노력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농가 소득 문제를 푼다는 것은 농가 개개인, 농업인 개개인의 살림살이를 낫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이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익기능을 증진한다는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느냐? 위험관리라는 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많은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엄피해가 계속 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질병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했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히니까 일손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코로나19 같은 병이 생겼을 때 농가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정말 예기치 못하게 내 농사에 영향을 준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별 농가나 농업인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책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농가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농업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경험을 봤을 때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업인분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비료랑 자재랑 농기계 같은 거는 비싸게 산다, 소매 가격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농산물 생산하면은 이거는 싸게 팔아야 된다, 도매 가격도 안 나온다. 즉,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이어져 와 있는데 이것을 과연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게 이룰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농해소득입니다. 하지만 농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이유로 일자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역시도 안정적인 방법이 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책으로 농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이전 소득을 확대하여서 농가 살림살이를 좀 더 낫게 하고 동시에 그 반대급부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으로서 공익기능 증진을 꾀하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곡지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곡지입니다. 그렇다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은 최근 어떤 식으로 변화했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책을 보면은
크게 좀 전에 말씀드린 공익직불제 도입을 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보험을 도입하고 몇 년 전부터는 고용인력 중개지원 같이 인력 확보 쪽의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농사를 지으면서 닥칠 수 있는 위험, 즉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시장 위험,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재해가 온다거나 할 때 생기는 생산 위험,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를 상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재무 위험,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다쳤을 때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게 걸리는 그런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인적 위험으로 나눠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과 그리고 일단 위험이 닥쳤을 때 나중에 그 피해를 줄여주는 사후 관리로 나눠서 총 8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정책을 이 8가지 묶음으로 한번 나눠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8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시장 위험과 사후 관리,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영역에 해당하는 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 이거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모두 아웁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20대 국회 때 농안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몇몇 시군에서는, 즉 청양이나 나주나 이런 곳에서는 가격보장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리고 공식화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제외하고 직불제, 농민수당, 기본소득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4가지 제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광역지자체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리고 각각의 정책이 일견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각 제도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주요 목적을 보시면은 4가지 제도는 공통적으로 농업의 공익기능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직불제는 제가 미래지향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농업이 그동안 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를 들어서 양분수지라든가 땅과 물을 오염시켰다든가 난개발이 됐다거나 빈농약원과 폐빈이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즉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동안 해왔던 이바지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농민수당은 이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농업인들과 농업인 단체와 지자체가 주도하여서 현재 지금까지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는 공익직불제와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농민들이 그동안 수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에 걸맞게 대가를 받지 못했다. 우리가 과거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현재까지 기여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합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지금 경기도에서 대부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익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농민도 그렇고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거를 누리려면은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으로 보면은 4제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공익직불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이런 소득을 뒷받침하지만 그 이유가 공익증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준수사항이란 것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준수사항을 지켜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급부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실제 조례를 본다고 해도 2개의 준수사항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게 기본소득은 준수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이는 이른바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차별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준답니다. 농민에게도 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유찬이에게도 주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주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뜻이고요. 무조건성은 이런 준수사항이나 이런 걸 따로 부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즉 돈을 준다고 당신이 뭘 해야 돼. 이런 요구 없이 그냥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별성은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이 농가 단위로 주는 거에 반해서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기본적으로 농가를 기본으로 지급을 하지만 기본소득은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느냐 지역화폐로 주느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제도에 둘러싼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여기서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최근 3, 4년 사이에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제도가 무엇이며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느냐? 대단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그런 점에서 제도 간 중복성 또는 차별성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른바 비농업계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한다 그러는데 왜 제도를 따로 운영을 하지?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제도 그냥 합쳐서 주면 안 돼? 아니면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거 농업부문 퍼주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쟁점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뭐냐? 이게 정말 중복이 되는 건가? 일단 그 논의를 떠나서 중복이 된다면 아니면 중복이 되지 않더라도 제도를 보다 잘 운영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합쳐야 되는 건가?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을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논의가 한편에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 그러면 제도를 만약 다른 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디까지 각각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이야기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라면은 세 번째는 제도를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설계해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각각의 제도를 운영할 때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을 하는 것부터 그러면 이 돈 갖고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돈을 잘 쓸 수 있지? 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얘기를 조금 더 키운다면은 농식품부 전제에서 농업 농촌 부문에 쓰는 예산을 지금처럼 가져가는 게 맞겠느냐? 즉 예산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기능을 지향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농민기본소득은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안정제도랑 같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농민기본소득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농촌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기본적으로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소득정책도 그 명분으로서 그리고 그 근거로서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킨다는 이야기를 빼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농민분들이 그리고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사회에 정말 이바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에 대가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전소득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낮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좀 복잡을 한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선 다양한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공익직불제 중에 선택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합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어떤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내가 농사를 어떤 식으로 지을 거냐, 농사 짓는 방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환경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대단히 다양한 활동을 망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처해 있는 문제가 다르고 동네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를 가면은 양분 수지가, 즉 땅심이 너무 약하고 땅이 오염돼 갖고 이 문제가 힘들다 그러는데, 다른 동네에 가면은 우린 농업용수가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동네에 가면은 농업용수는 있는데 수질이 4등급도 안 돼서 쓰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동네는 그러니까 우리는 친환경을 하고 싶은데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못해요. 이렇게 안고 있는 고민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동네에서 가장 필요로 한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리 동네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본직불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좀 더 신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선택직불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서는 농민수당도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이어서 좀 전에 말씀한 쟁점 중에 과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또는 지자체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건 좀 더 따져야겠지만 거칠게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본직불제 같이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는 최소한의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고, 지자체는 지역 농업인과 농촌 주민과 함께 그럼 우리 동네 문제가 뭐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거 해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고 그 활동을 실천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농가 단위로 할 수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농가가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 개개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간 변화를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략적인 방향과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식은 아직 국내에서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먼저 해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가 소개를 드리는 걸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은 한 7년 단위로 해서 공동농업정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정책을 추진합니다. 즉 농업에서 가장 큰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책은 크게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묶음은 이른바 소득지원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은 농촌개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물론 농촌개발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농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혁신, 인력정책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럽연합에서는 이 공동농업정책을 다시 개편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중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환경을 관리해야겠다라는 방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녹색 그림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그림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짙은 녹색이 이른바 말씀드린 직불제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밝은 녹색이 농촌개발의 영역인데, 이 이야기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환경을 관리한다는 정책을 이 두 영역에 모두 걸쳐서 한다는 얘기죠. 즉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을 하는 대가로서 직불금을 더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한편은 농촌개발 정책하고 엮어서 반드시 농업이 아니더라도 농촌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재량권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일종의 중앙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굉장히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을 하고 이끌어갔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은 우리나라로 한다면은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회원국에 재량권을 대단히 많이 줬습니다. 너희 나라 사정은 너희가 잘 아니까 필요한 활동을 한번 설계하고 너희가 한번 운영을 해봐. 근데 너희가 못하는 거는 유럽연합처럼 전체에서 해줄게. 대신 너희가 책임도 좀 더 많이 져야 돼. 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나중에 보충을 해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방법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환경협동조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드리면 네덜란드 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주로 낙농가들과 많은 농가들이 생울탈이라는 걸 가꾸면서 환경을 보존해 왔습니다. 근데 80년대에 네덜란드에 산성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앙정부가 이제 이쪽 동네의 환경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과 단체들이 대단히 반발을 했고 오랫동안 다투고 상의한 끝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엇이냐? 이 동네는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 생울탈이나 이 동네 농업 환경은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결국 초창기에 대략 6개 정도의 환경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동네 환경을 가꾼 거죠. 그래서 몇 년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이 6개 협동조합이 뭉쳐서 네덜란드 북프리지아숲 환경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는 중앙정부와 도정부와 협동조합과 참여농업인이 차례로 협약을 맺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른바 앞문, 뒷문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앞문에서는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도정부 그리고 도정부와 협동조합이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약을 맺으면은 그 다음에 환경협동조합이 조합원 같이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과 다시 한번 협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 유찬희 씨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셔서 이 정도까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두 단계 나눠서 협약을 맺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농업인 입장에서는 내 일을 충실히 하면 되고 내 지역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잘할 수 있다. 즉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융통성 있게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도 많이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협동조합 활동을 수십 년 하면서 나중에 이 지역의 환경협동조합에서는 헌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5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 앞에 숨겨져 있는 말은 우리 지역 문제 해결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시도지만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내시고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초반에 약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결국 지역 환경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고 이 과정에서 농가소득 문제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국민들이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